예. 다음 강의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통익 세상을 어떻게 여느냐는 것을 모든 답을 제시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중요한 부분이 경제 부분이기 때문에 경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또 돈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좀 풀어보겠습니다. 돈 이야기하니까 정신이 번쩍 납니다. 돈 이전에 이제 행복이라는 것을 주제로 이것은 좀 정리해봤는데요. 지난 대선의 이슈에 행복이 갑자기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국민 행복, 이게 대선의 하나의 이슈로 등장했는데요. 제가 사실 여정 포럼이라는 곳에서 박근혜 후보가 행복이라는 행복정치라는 이슈를 하기 한 달 전에 제가 행복정치에 대한 강연을 한번 했어요. 아무튼 간에 행복이 지금 새로운 중요한 이슈가 되어 있고, 그리고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하면 또 행복을 위해서 산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복을 좀 풀어봤는데요. 지난 박근혜 캠프에서 5천만 국민 행복 플랜을 추진한다. 이렇게 해서 대선 주제로 부각시키고, 여기에는 경제민주주의, 일자리, 복지 세 가지를 서브타이틀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김문수 또 지사가 국민의 행복한 선진 통일강국 행복이라는 타이틀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국민은 행복하지 않다는 90%가 그렇지 않아요. 그러게요. 세계 제일 꼴찌입니다. 제일 꼴찌.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OECD 중에 행복 순위가 밑에서 세 번째로 나와 있습니다. 꼴찌는 OECD 중에서. OECD 중에 34개국 중에 32위. 그리고 10점 만점에 4.2점. 낙제 점수입니다. 자살률 세계 1위. 그리고 교통사고율 OECD 1위. 교통사고 왜 많이 나겠습니까? 조급한 마음에 그냥 머릿속이 버글버글 끓으니까, 그리고 피곤하니까. 행복이라는 건데 무엇일까요? 행복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보면요,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삶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껴 흐뭇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행복을 많이 느끼십니까? 네,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느끼질 못합니다. 네. 아니, 제일 행복하지 않으니까 안 느끼는 여러분이 하면 행복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거를 행복지수라는 거죠. 영국에서 심리학자가 행복지수라는 걸 이렇게 표를 만들었습니다. P 플러스 E의 5배, H의 5배. 그럼 P라는 건 뭐냐? 개성입니다. 개성적인 요소가 중요하다. 개성이라는 인생관이라든지 적응성이라든지 유연성이라든지 개인의 성격에 따라서 행복에 나타나는 느낌이 달라진다. 두 번째는 생존의 조건. 우리 삶의 조건이 그런 대로 좋아야 되는데, 여기는 건강, 돈, 인간관계. 그렇죠? 이게 가장 중요한 행복에 느끼는 척도를 좀 많이 느끼죠. 그래서 곱하기를 5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점수를. 그 다음에 2위는 이것보다 형이 강압적인 것. 이런 것에는 야망, 자존심, 기대, 유혹. 이런 부분을 3을 곱해가지고 종합적인 점수를 낸 것이 바로 행복지수입니다. 그런데 행복 정치에 대해서 영국인 학자들이 또 발표한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행복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정치로서는 표방해야 된다. 많은 사람이 다수가 행복하면 그것도 맞는 말이죠. 물질적인 것보다는 정신과 인간관계, 사회 신뢰가 중요하다. 우리가 메슬로의 욕구 단계도 한번 살펴보면 이런 관계죠.
그 다음에 개인의 총체적인 행복이 더욱더 중요하다. 그래서 개인의 행복이라는 족보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행복 정치를 하더라도 개인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자, 그러면 무엇이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가를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복지가 곧 행복이다. 그냥 박근혜 대통령이 복지 정책을 막 그냥 경제민주화로 복지를 위한 거고, 그 다음 복지를 중요하게 이슈로 제시했죠. 그래서 그러냐고 그랬더니 금방 싸붙였죠. 그런데 임명진 목사라는 분은 배만 부르면 행복하냐? 우리를 대지로 하냐? 이제 심한 말을 했는데, 우선 배가 좀 부르긴 해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메슬러 욕구에 보면, 우리는, 인간은 행복할 줄을 모르는 속성을 가진 인간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그 말은 한계가 달성되면 다음 목표로 자꾸 성장한단 말이에요. 목표가. 그러니까 행복이 여기 달성되고 몇 살 안 있으면 그거 별건데 또 다음 거를 자꾸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욕망에 또는 쫓겨다녀서 행복이라는 건 잡기 어렵다. 이렇게 이제 풀이가 되기도 하죠. 근데 사실 우리나라 현실이 어떻습니까? 사실은 우리나라가 지금 2012년도에 국민소득 24,000불이고 구매력으로 보면 3만 불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지금 경제 수준이나 이런 거 볼 때 굉장히 상위권에 있는 나라죠. 근데 옛날에 어려울 때는 그래도 행복을 많이 느낀 것 같은데 잘 사는 상황에서 행복을 오히려 못 느끼고 불행을 느끼고 불만을 많이 느낀다. 이거는 우리가 뭔가 문제가 좀 있죠. 그리고 해외여행 다들 다녀오셨으니까 알잖아요. 우리나라 같이 이게 살기 좋은 나라가 별로 없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가장 좋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주거 환경이나 사회 환경이 예를 들면 저 선진국은 말이에요. 통신선을 구리로 통신선을 깔았죠. 근데 그게 뭐 잘 됩니까? 우리나라는 광 케이블로 깔아가지고 예를 들면 몇천 배의 효율이 나타나죠. 여기 일입니다. 모든 설비도 전부 세금이다. 영국에 가면 100년 된 주택들이 많아요. 그거 손본다고 쉽게 고쳐집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사실은 좋은 데 살고 있는데 최고의 주거와 사회 환경에 살고 있는데도 우리는 불만이 그득한데 또 빈부의 격차 이게 참 문제죠. 그런데 상대적인 빈곤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불행을 느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행복은 이런 아까도 보니까 물질적인 요소보다도 정신적인 요소가 중요하다. 심리적인 현상이란 말이에요. 얼마 전에 그림이 나왔습니다. 행복을 어떻게 측정하느냐? 자기의 기대치라는 그릇이 있어요. 근데 위에 담기는 채워진 것이 어느 정도냐 이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를 큰 걸로 하면 웬만큼 넣어도 차지를 않으니까 만족스럽지 않죠. 근데 이걸 조금 적게 하면 항상 즐겁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심리적인 현상이란 말이에요. 기대치와 현실과의 차이가 바로 행복지수라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바깥의 문제, 사회적인 문제, 빈부의 문제, 비교적인 문제, 친구보다 어쩌고 보다는 내가 마음을 기대치를 좀 적게 가지면 더 행복할 수 있다. 제일 세상에 사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돈입니다. 돈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을 조금 넘어서는 제 나름대로의 돈에 대한 해석을 여러분께 제시가 있습니다. 돈은 뭡니까? 돈은 사실은 권리입니다. 물건을 취할 수 있는 권리, 남을 부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바로 화폐의 기능은 재화와 용역, 이건 경제학적인 용어로
물질과 사람을 부릴 수 있는 권리예요. 권리가 많은 사람은 남들도 많이 쓰고 물건도 많이 가지니까 되지만 적은 사람은 그만큼 좋겠죠. 그러나 이게 물질이 유한한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이 세상은. 물질이라는 것은 상하와 좌우와 전후가 있고 근원이 있죠. 멀고 가까운 땅을 사도 여기는 가고 저 산에 강원도 산에 있는 땅하고 가치가 그러니까 근원과 상하와 좌우와 이런 물질계는 원래부터 불균등하게 이 세상에 조건이 부여된 게 이 세상입니다. 똑같아야 된다? 근원적으로 그건 잘못된 생각이 돼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는데 전부 똑같이 살도록 만들면 사실 그 몇 년 살면 재밌겠습니까? 변화무쌍한 속에서 이 삶의 재미, 체험, 삶의 체험이라는 게 생긴다고 보면 너무 물질에 경직되게 대할 필요는 없는데 아무튼 돈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물건을 또는 필요한 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니까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돈은 가치의 척도이자 거래의 매개체입니다. 거래의 매개체가 없으면 불편하니까 아무튼 이건 일반적인 스피치 얘기이고 그 다음에 요즘 유럽과 미국에서 많이 쓰죠. 일본에서 쓰죠. 화폐는 바로 경기 조절력으로 쓰죠. 경제가 경직돼서 돈이 잘 안 풀리면 돈을 많이 찍어서 많이 풀어서 이렇게 돌아가도록 순환을 예를 들어서 미국 경제가 조금 살아난다, 유럽도 조금 꿈틀거린다. 바로 경기 조절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위축될 때는 통화를 많이 하고 아니면 또 수출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럼 화폐의 근원적인 가치는 어떨까요? 근원적인 가치가 만원짜리 옛날에 만원하고 어때요? 1960년대 만원하고 요즘하고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근원적인 가치가 뭘까요? 옛날에는 금보리 제도 미국에서 예를 들면 중앙은행에 금고에다 금덩어리를 잔뜩 쌓아놓고 금이 들어오는 만큼 돈으로 찍어서 줬습니다. 그러니까 금고 안에 금이 쌓이고 돈이 유통이 됐습니다. 딱 요것만 가지고 돈을 소통을 하니까 앞에서 얘기한 경기 조절 기능이 없어요. 이 월남전에서 돈을 엄청나게 퍼붓습니다. 미국이. 퍼붓고 나니까 금본이 가지고 돈을 딱 있는 만큼 쓰니까 돈이 돌아가질 않아요. 그래서 월남전 때 우리 금본위 제도를 하니까 도대체 안 돌아가니까 이걸 중단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찍어냈습니다. 그냥 찍어내면 어떻게 돼요? 바로 오늘날의 화폐는 근본이 없습니다. 근원이 없이 찍어내는 돈이에요. 그럼 그건 뭐예요? 이 돈이 말하자면 채무 중앙은행이 갚을 의무가 있긴 있는 증서입니다. 채무 증서입니다. 중앙은행이 이걸 나중에 갚아줘야 돼요. 그런데 돈이라는 것이 경제가 자꾸 커지면 돈도 자꾸 찍어내요. 그러니까 갚을 경우가 별로 없는 채무 증서예요. 응? 그렇다고 담보도 없어요. 이자도 없어요. 상환할 필요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내재적인 화폐의 가치는 제로다. 공중에다 대고 화폐를 찍어내는데 사회가 서로 어느 정도 통화라는 거를 관리를 하니까 그렇지. 미국 애들이 어떻습니까? 뭐한테 일본, 중국 애들이 야 우리 저 1조 달러 갚아. 그러니까 아이고 1조 달러 이거 어떻게 갚나? 그랬더니 알았어 기다려.
이쪽으로 찍어가지고, 가져가. 그럼 그거 뭡니까? 지금 바로 미국이 그 양적 완화라는 이름으로 통화 증발로 막 찍어내니까 처음에는 러시아도 막 항의를 하고 막 여기서 저기도 항의하다가 여기저기서 다 그러니까 유럽도 그렇게 해버리고 그 다음에 일본도 하고 중국도 우리의 화폐가 엄청 소중해 보이지만 이런 상황의 가치가 내재 가치는 제로라는 것을 담고서 한번 다음 얘기를 보면 바로 중앙은행은 무엇입니까? 발권력. 이게 권리입니다. 이자도 없고 상환할 필요도 없는 채무증서를 계속 발행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중앙은행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미국의 연방은행 세계를 향해서 공짜로 돈을 찍어낼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연방은행이 개인 소유라는 거 아십니까? 말도 안 돼. 개인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어디 나잖아요? 미국 정부에서 우리 1조 달러만 돈을 빌려달라. 그러면 당신 이자 국채 가져와. 정부가 국채를 찍습니다. 달러로 뭐 1조를 달러를 찍어가지고 이자 연 3%, 4% 딱 갖다 주면 여기 이자 받고 돈을 현금을 딱 줍니다.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자 내고 여기는 공짜.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사실은 엄청난 이 발권력을 통해서 위에서 부를 창조하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미국이 세계 시장을 흔들 수 있는 힘을 발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의 결실인 이자가 어디로 갑니까? 미국의 개인한테 갑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미국의 수명을 만든 그 실체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 세계 경제를 쥐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화폐 국제화, 우리나라는 사실 화폐 국제화에서 이자 없는 돈도 좀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보수적으로 와서 그렇게 못하고 있죠. 이것만 해도 조금 새로운 인식이 좀 들리죠. 그런데 국제적으로 이 참 엄청난 아이러니가요. 여러분, 세계 경제 발전이라는 것. 경제 발전을 어떻게 합니까? 남의 돈을 빌려다 운전하다가 산업시설을 빌려다가 지어서 결국은 뭡니까? 무엇 때문에? 돈 벌려고. 무역수지를 흑자로 만들려고. 그게 버는 거니까. 무역수지를 흑자로 만들면 벌어주는데 이 나라 저 나라가 무역수지 흑자를 내려고 열심히 일해서 바치는데 그럼 전부 다 여기 있는 나라들이 전부 다 무역수지 흑자 내면은 적자는 어디로 가요? 세계가 다 경제발전 막 한다고 그러는데 무역수지 흑자를 내잖아요. 어? 돈을 벌었는데 그럼 전부 다 벌 수 있어요? 마이너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미국을 무역수지 적자국, 재정적자국이라서 저거 형편없는 나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1년에 8천억 불씩 국제수지 적자가 나요. 저놈들 달러 막 집어내고 저거 엉터리 하냐? 지금 세계를 놓고 좀 뭐 하는 거야? 그러는데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마이너스로 없어지면 다른 나라가 없어요. 플러스가 안 나옵니다. 무역 돈도 억지로 빌려서 했는데 빚 갚을 돈도 안 나와요. 그럼 뭐예요? 이게 세계 경제의 아이러니입니다. 아주 모순입니다. 미국이 무역수지 적자를 제대로 만들어버리면 다른 나라들이
경제 성장은 못해요. 세계가 경제가 다 못써. 그래서 유럽이 제일 경제가 어렵게 되는 원인이 뭐냐면 달러 저놈들 화폐만 찍어내는 놈들 믿지 못한다 그러고 우리가 환율이 더 높다 그러고 1.2, 1.3에서 1.67까지 막 자기 가치를 뻥뻥 튀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가치가 화폐가 올라가면 무역을 할 때 가치가 자기 예제 가치가 높으니까 장사가 안 되죠. 물건이 비싸니까 안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이 바로 그 시책을 고유로 정책을 쓰고서 떨어진 게 뭐냐 바로 무역 수지 적자. 그 다음에 서프라임 모기지로 미국에서 경제 살리자고 재정 자금을 쓰자 그러니까 재정 적자. 그리고 무역이 잘 안 되니까 성장 마이너스. 이게 유럽이 침몰한 원인입니다. 사실은 통화가 어떻게 보면 그래도 위계 세가닥을 만들어야 국제적으로 물건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니까. 그래서 우리 국제 경제는 이렇게 이상한 모순 속에서 지금도 굴러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모든 돈에 대한 논리는 근본에서부터 모순이 있고, 그 다음에 돌아가는 것도 모순이 있다. 이런 것을 좀, 한번 이해를 하시고, 부에 대한 가치. 부라는 의미는 바로 화폐 본질 가치는 제로인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지면 물물교환으로 해야 되죠. 거래가 잘 안 되죠. 그러니까 돈은 있어야죠. 근데 돈이 없는 삶은 어떤 삶이 되느냐? 사실은 우리가 사는 것은 돈은 매개체고 하나의 과정이지, 진짜 가치는 우리가 그냥 돈이 없는 삶으로 이렇게 보면 그냥 우리의 삶의 행동과 모든 것은 그것만 남습니다.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생각을 하고 있으면 있는 대로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은 하나의 그 잠정적인 사회적인 평가를 위한 가치일 뿐이지 실제 우리 삶의 근원적인 요소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돌아가실 때가 되면 모든 것이 그림과 같이 이렇게 이런 삶을 살다가 이렇게 가는구나 하는 것이지, 이게 돈이라는 건 그 중에 왔다 갔다 한 어떤 개수적인 요소에 불과하다 이거죠. 이게 좀 철학적인 의미죠. 그 다음에 또 어떤 화폐의 의미는, 화폐가 클 때 무한정으로 크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화폐가 적정한 수준이 있으면 그게 굉장히 요긴하지만 더 많으면 단위당 가치가 점점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말하자면 한계 효용 체감이라는 말로 이렇게 쓰는데요. 우리나라 2011년도에 보면, 여기 보면, 소득과 저게 나오는데, 자산이 2억 8천 정도, 총체적인 자산이 2억 8천 정도 보유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부채가 한 3,900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한 2억 3억 정도가 일반적인 가정의 화폐 단위라고 본다면 3억 정도의 가구당 자산이라고 11년 보죠. 그러면 우리가 1억이라는 단위를 가지고 화폐를 볼 때 이거를 지수화하면 좀 더 리얼하게 가치를 느낄 수 있다. 바로 가치 효용,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에 따라서 많으면 많게 안 느껴지니까 그걸 한번 바꿔보면 1억 단위로 보면 1억을 만약에 지수를 1이라고 하면 10억은 2가 되고 100억은 3이 되고 1000억은 4가 되고 돈은 5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1억에서 1000만 원의 가치하고 1조를 가진 사람의 1000억의 가치하고 사실은 느낌이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숫자적인
노름에 현혹되게 했습니다. 진정한 의미는 사실은 숫자적인 면에 너무 현혹되지 않는 게 좋겠다는 것이 제가 바라보는 하나의 학회에 대한 컨셉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욕구 5단계는 아까 얘기했으니까요. 욕구는 이제 하나씩 그렇게 발전하게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이래서 우리의 욕구는 점점 더 이제 발전하게 되지만 기본적인 것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몸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삶을 사는 동안에 1차적인 생존의 욕구는 덥고 춥고 제대로 잠을 자야 되고 먹어야 되는 그거지만 그 다음에 위로 가면 생존의 욕구는요, 안전의 욕구는요, 사실은 숫자가 아니라 머리로 생각하는 안전하게 수입을 만들고 장래가 보장이 되는 어떤 안정된 삶이라는 것은 어떤 그 실질적인, 그러니까 생존은 감각적인 것입니다. 춥고 제대로 못 자고 배고프는 것은 우리 몸으로 느껴서 우리 몸이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게 작동을 하는 것인데, 그 다음에 안전하다는 것은 머리로 굴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안전하냐? 그래서 저축도 하고 돈도 많이 모으고 10억 가지고 아직도 모자라, 뭐 더 벌어야 된다, 100억 가진 사람은 아직도 나는 모자라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전부 다 그게 머리의 계산에 의한 거라는 거죠. 네. 그리고 사회적인 것은 인정의 욕구와 존중의 욕구, 실현의 욕구는 사실은 감성적인 차원이다. 그래서 감각적인 차원은, 생리적인 것은 감각적이고, 안전이라는 것은 지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건 감각적. 아까 메슬로우의 5단계를 이렇게 다시 한번 분석해 보면서 우리가 돈이라고 숫자를 가지고 인식하는 것은 사실 지적 행위에 불과하다 이거죠. 우리 몸이 느끼지 못하는 숫자는 몸이 느끼지 못하는 숫자다 이거. 그래서 우리가 이 나눔이라는 것, 이 부에 대한 숫자적인 것은 지적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 생리적인 몸하고는 사실은 상관이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그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건 무엇이냐면, 우리 지구는 우리가 먹고 살고도 남을 만큼 풍부한 식량을 우리한테 늘 베풀어 줬습니다. 우리 지구 어머니만. 그런데 여기에 지금 5만 명이라는, 하루에 5만 명인가? 수많은 아이들이 굶어 죽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인 시스템의 문제, 나눔의 문제, 이런 문제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의 지구는 우리 인류의 공동의 자산이다. 그래서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이건 영원한 내 것이 아니라 항상 관리자가 있어서 끊임없이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큰 의미로, 지구의 의미로 우리 인간에 대한 어려운 사람들을 베푸는 내 것이라는 걸로 집착에서 벗어나서 공유관계라고 생각할 때 우리 사회가 공동적인 사회로 의식도 진화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두개 가치관을 또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요, 복지정책이 수없이 나오고 있는데, 복지정책이 오늘날 큰 장애로 등장한 것이 바로 유럽입니다. 사실 공산주의는 그야말로 모든 것을 평등하게 나누는 바람에 공산주의의 잘못은 물질만 나누면 모두 공평하게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개성을 존중하지 않았고, 그리고 딴 생각을 가진 사람을 평소 집어넣어서 반대되는 사람을 집어넣어서 억압하면서
그리고 인센티브가 없이 그냥 시키는 주는 것만 먹으라는 식으로 하니까 사람이 오그러들어서 경제 발전이나 이런 거에 볼 때 자본주의가 열심히 풀린 거에 대해서는 초월했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실패 지금 상에 거의 사라졌죠. 물론 자본주의도 모습이 있지만 공산주의나 자본주의, 사회주의라는 게 일종의 절충안이라고 생각하면 이 사회는 계속적으로 바뀌는데 이 공산주의가 막 밀고 내려올 때 유럽이 방어 전략을 세운 것이 바로 사회주의죠. 복지 정책을 강함으로써 누구든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먹고 살게 공짜로 어려운 사람 공짜로 먹게 해준다. 이러다 보니까 오늘날 이렇게 경제가 흔들리고 보니까 이게 가장 큰 장애물이 됐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에 풀고자 하는 건 우리가 일자리라는 것이 뭐며 국부라는 게 뭐냐는 걸 한번 좀 다시 한번 다른 견해로 풀어보겠습니다.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생업의 목적은 바로 먹고 살 것을 조달한다. 먹고 살 걸 조달하는 건데 여기에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먹는 것과 생활의 편의 두 가지입니다. 바로 우리가 먹고 사는 거는 식량이라는 것과 부가가치적인 편익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인류의 문명 발달사를 다시 한번 보면요. 식량이라는 게 어떻게 좀이냐. 아까 얘기한 대로 수렵 채취해서 이동 영농으로 농지를 계속 옮겨가면서 농지를 개발하다가 이런 자급자족 시대를 지나서 4대 강이 열리면서 농경법을 말하면 4대 강의 평야농경법이 발달하면서 엄청난 식량이 생산됩니다. 나일강 유역에서 10분의 1의 노동력이 나머지 10배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식량이 나온 겁니다. 워낙 비옥하고 1년에 뭐가 없으니까 인구가 천만이 사는데 100만만 일을 하면 900만 명이 그냥 먹고 산다. 그럼 뭐합니까? 여기에서 북나일강에서 사냥을 하던 인종들이 딱 내려가서 평야를 왕권을 딱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식량 다 가져와. 창고에 다 갖다 놓고, 너는 저 돌게. 넌 성 만들어. 넌 집 만들어. 이 잉여 식량이 바로 권력이 중심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뭐 역사책 써. 너는 뭐해? 그러니까 집도 올라가고 건축물 바로 노예 같은 많은 사람들을 부리면서 거성 문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날 피라미드나 엄청난 큰 것들이 이 식량, 잉여 식량을 자급자족을 빌 때는 문명이라는 게 생길 수 없어요. 그냥 먹고 살기에 바쁘니까. 그런데 조금만 부분만 일하는 사람만 해도 나머지는 그냥 다 먹을 게 있으니까 바로 이 잉여 식량이 문명을 만듭니다. 그 잉여 식량을 지배한 사람이 권력을 갖고 무엇을 하냐? 새로운 편익을 창조한단 말이야. 바로 90% 잉여 식량이 오늘날은 5%만 일하고서 95%가 먹고 살 수 있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보면 식량 플러스 부가 편익, 부가적인 편익, 이거의 비율이 더 커져서 조금만 식량에 일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머지는 뭡니까? 사회 편익을 만들 수 있는 자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일자리가 없다. 아닙니다. 식량이 있는 한은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문명이라는 게 결국은 주택, 도구, 설비, 서비스 이런 것을 계속 만들어서 우리 편익을 자꾸 키워가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국부라는 건 뭐냐? 이런 부를 창조할 수 있는 식량을 자원으로 해서 나머지를 자꾸 키우면 국부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나눔의 문화라는 건 제가 이런 이론으로 보면 바로 일자리라는 것은 무엇이냐? 생업이라는 건 식량과 부가적인 편익을 창출하는데 바로 식량도 그렇지만 부가적인 창출을 많이 늘리면 국가의 부가 커진다. 나눌 것이 많아진다. 사회는 더 편익이 커진다. 그래서 또 생업은 다른 의미에서 뭐냐? 국가의 창출과 거기에 대한 배분을 갖는 것이다. 정말로 경제라는 것은 우리가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창출해서 더 많은 서비스를 만들어내면 식량과 함께 더 많은 편익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된다 이거죠.